제2권 도덕적 미덕 제1장 도덕적 미덕은 다른 기술처럼 반복 행위로 습득된다. 이렇듯 미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 미덕과 도덕적 미덕이 그것이다. 지적 미덕은 주로 교육에 따라 생겨나고 성장하는데 그러자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편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산물이다. 그래서 그런 미덕은 습관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도덕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도덕적 미덕은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타고난 본성이라면 습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성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돌은 수만 번을 위로 던지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로 솟구치도록 습관을 들일 수 없으며 불도 아래로 타 내려가도록 습관을 들일 수 없다. 그 밖의 다른 것도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게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도덕적 미덕은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도 본성에 반해 생겨나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습관함으로써 완성된다.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먼저 그 잠재력이 주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실현된다. 이는 감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가 자꾸 보거나 자꾸 들어서 감각이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용하기 전부터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 사용함으로써 감각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덕을 습득하려면 먼저 실천해 봐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건축을 해봐야 건축가가 되고 리라를 연주해봐야 리라 연주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것을 입증한다. 입법자들은 습관화를 통해 시민을 좋은 시민으로 만들며 바로 이것이 모든 입법자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하는 입법자들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의 차이점이다. 또한 기술이 다 그렇듯이 모든 미덕은 같은 원인과 같은 수단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한다. 훌륭한 리라 연주자도 서투른 리라 연주자도 리라를 연주함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가와 다른 분야의 장인도 마찬가지이다. 건축을 잘하면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건축을 서투르게 하면 서투른 건축가가 되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필요 없을 것이다. 모두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기술에 능하거나 서투를 테니 말이다. 미덕도 마찬가지다.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불의한 사람이 되며 위험에 직면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는지 자신감을 갖는 습관이 있는지에 따라 용감한 사람이 되거나 겁쟁이가 될 것이다. 이는 욕구와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어떤 이는 절제 있고 침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무절제하고 성마른 사람이 될 테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일한 마음가짐은 동일한 행동들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동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는
행동의 성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는지에 따라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아니 모든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제2장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행위도 지나침과 모자람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다른 분야처럼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연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연구는 쓸모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찰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는 행동의 성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올바른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는 만큼 이를 우리 논의의 전제로 삼을 것이다. 올바른 원칙이 무엇이며 다른 미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의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설명은 주제에 적합해야 한다고 첫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행위를 설명한 내용은 개략적이어야지 세밀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행위에 관한 문제나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강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확고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규칙이 정확하지 못하면 개별 문제에 그것을 적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는 더욱 어렵다. 개별 문제는 어떤 기술이나 규칙에도 속하지 않아 행위자는 의사나 선장처럼 매번 그때그때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종류의 것을 연구한다 해도 우리는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체력과 건강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적 자질들은 본성상 모자람과 지나침에 따라 손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체력과 건강을 예로 드는 것은 명확한 예로 불명확한 것을 밝히려는 의도이다. 운동은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체력을 떨어뜨리고 마찬가지로 음식물 섭취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건강을 해친다. 반면 적정량은 건강을 증진하거나 유지하게 한다. 이 점은 절제와 용기와 다른 미덕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이든 피하고 두려워하며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해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위험에 맞서는 사람은 무모해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쾌락에 탐닉하고 어떤 쾌락도 멀리하지 않는 사람은 방탕해지고 촌뜨기처럼 모든 쾌락을 피하는 사람은 무감각해진다. 이와 같이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따라 손상되고 중용에 따라 보존된다. 미덕만이 같은 원인과 같은 수단에 의해 손상되기도 하고 생성, 발전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한 활동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체력처럼 더 식별 가능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체력은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많은 노고를 견뎌내는 데서 생기는데 이런 일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야 가장 잘 해낼 수 있으니까. 미덕도 마찬가지다. 쾌락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쾌락을 가장 잘 멀리할 수 있다. 용기도 마찬가지이다. 두려운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견뎌내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우리는 용감해지고
용감해지면 두려운 것들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을 테니까. 제3장. 자신의 행위가 즐거운지 괴로운지는 도덕적 성숙의 지표가 된다. 훌륭한 처신은 쾌감이나 고통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즐거운지 괴로운지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 육체적 쾌락을 멀리하되 자신의 그런 행위가 즐거운 사람은 절제 있고 그런 행위가 괴로운 사람은 방탕하다. 또한 위험에 맞서기를 즐기거나 적어도 그러는 것이 괴롭지 않은 사람은 용감하고 그러한 것이 괴로운 사람은 비겁하다. 도덕적 미덕은 쾌락과 고통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쁜 짓을 쾌락 때문에 하고 고매한 행동은 고통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일은 즐거워하고 괴로워해야 할 일은 괴로워하도록 플라톤의 말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덕이 행위와 감정에 관련되고 모든 행위와 감정에 언제나 쾌감이나 고통이 따른다면 이 때문에라도 미덕은 쾌락과 고통에 관련될 것이다. 이 점은 벌이 고통과 쾌락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벌은 일종의 치유인데 그런 치유는 본성상 상반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혼의 모든 마음가짐은 본성상 혼을 더 좋아지게 하거나 더 나빠지게 하는 조건과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쾌락과 고통 때문에 나빠진다. 다시 말해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하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그래서는 안 되는 때에 그래서는 안 되는 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비이성적 방법으로 추구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덕을 일종의 무감각 상태 또는 휴식 상태로 분류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해 적절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미덕은 쾌락이나 고통과 관련하여 우리가 최선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도덕적 악덕은 그 반대라는 것을 논의의 전제로 삼기로 한다. 다음 사실도 미덕과 악덕이 쾌락과 고통에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택 대상은 세 가지인데 고매한 것, 유용한 것, 즐거운 것이 그것이다. 회피 대상도 세 가지인데 그와 반대되는 것, 곧 창피한 것, 유해한 것, 괴로운 것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좋은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고 나쁜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경향이 있는데 쾌락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다. 쾌락은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고 모든 선택 대상에 따라붙기 때문이다. 고매한 것과 유용한 것도 분명 즐거우니 말이다. 쾌락은 어릴 때부터 우리 모두와 함께 자라왔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린 쾌락이라는 감정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쾌락과 고통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행위를 잰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도 전체적으로는 이런 감정에 관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또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쾌락과 싸우기란 분노와 싸우기보다 어렵다.
그러나 모든 기술과 미덕은 언제나 더 힘든 것에 관련된다. 힘든 것에서 얻은 성공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미덕과 정치의 관심사는 시종일관 쾌락과 고통이어야 한다. 쾌락과 고통을 잘 다루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잘못 다루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덕이 쾌락과 고통에 관련된다는 점은 다시 말해 미덕은 자신을 낳는 행위에 의해 증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에 의해 손상된다는 점과 미덕을 낳는 행위가 곧 미덕의 활동 영역이라는 점은 이상으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하자. 제4장 유덕한 행위로 미덕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답하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려면 절제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두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올바르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하면 이미 올바르고 절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군가 단어를 문법 규칙에 맞게 정확하게 고사하고 악기를 정확하게 연주하면 이미 문법가이고 음악가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니면 이런 기술 분야에서도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우연히 또는 남의 지시를 받아 몇몇 단어를 문법 규칙에 맞게 구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문법에 맞는 행위를 문법에 맞게, 즉 자신이 가진 문법 지식에 힘입어 행할 때에만 문법가일 것이다. 또한 기술과 미덕은 경우가 다르다. 기술의 산물은 그 안에 이미 그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어떤 성질을 갖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유덕한 행위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올바르게 또는 절제 있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행위자가 특정한 마음가짐을 갖고 행해야 한다. 행위자는 첫째,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고, 둘째, 행위를 선택하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해야 하며, 셋째, 확고부동한 마음가짐에서 행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지식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나 미덕과 관련해서는 지식은 전혀 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두 조건은 적잖이 아니 지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은 올바르고 절제 있는 행위를 반복해서 행할 때 충족된다. 따라서 행위는 올바르고 절제하는 사람이 행할 법한 행위일 때 올바르고 절제 있는 행위라고 불린다. 그러나 올바르고 절제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런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고 절제하는 사람이 행할 법하게 그런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은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올바르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좋은 사람이 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고 이론으로 도피하여 자기들은 철학자이니 철학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의사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도 의사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환자와 같다. 그런 식의 치료법으로는 환자의 몸이 더 나아지지 않듯이 철학자들의 혼도 그런 식의 철학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는다. 제5장 미덕을 정의하려면
그것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정해야 한다. 미덕은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이제 우리는 미덕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 본에서 발견되는 것은 감정, 능력, 마음가짐 이 세 가지이다. 따라서 미덕은 그중 하나일 것이다. 감정이란 욕구, 분노, 두려움, 자신감, 질투, 환희, 사랑, 증오, 동경, 경쟁심, 연민 등 쾌락이나 고통이 따르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능력이란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를테면 분노나 슬픔이나 연민을 느끼게 해주는 감수성을 말한다. 마음가짐이란 우리가 이런 감정에 잘 대처하거나 잘못 대처하게 하는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가 분노를 너무 격렬하게 느끼거나 너무 약하게 느낀다면 분노에 잘못 대처하는 것이고, 적절히 느끼면 분노에 잘 대처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덕도 악덕도 감정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덕과 악덕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감정 때문에 칭찬받거나 비난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화낸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화낸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법으로 화낼 때 비난받는다. 우리 미덕과 악덕 때문에 칭찬받고 비난받는다. 또한 화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만, 미덕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거나 우리의 선택을 내포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감정과 관련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을 듣지만, 우리 미덕이나 악덕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이유에서 미덕은 능력도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런 감정을 느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칭찬받거나 비난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본성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미덕이 감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면 마음가짐일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우리는 미덕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이야기했다. 제6장 도덕적 미덕의 특징은 중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덕이 마음가짐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인지도 말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미덕은 미덕을 지닌 것이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눈의 미덕은 눈과 눈의 기능을 좋게 한다. 우리는 눈의 미덕을 통해 잘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말의 미덕은 말이 좋은 말이 되게 할 뿐더러 잘 달리게 해주고 기술을 잘 운반하게 해주며 적의 공격을 잘 버티게 한다. 이런 규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면 인간의 미덕은 인간을 좋게 이끌며 인간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그 점은 다음과 같이 미덕의 특성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아도 분명해질 것이다. 이어져 있고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더 많은 양을 또는 더 적은 양을 또는
동등한 양을 사물 자체와 관련해서도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동등한 양이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사물 자체와 관련해서 중간이란 양쪽 끝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을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이며 동일하다.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중간이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10은 많고 2는 적다고 할 경우 사물 자체와 관련해서는 6이 중간이다. 왜냐하면 6이 2를 초과하는 양은 6이 10에서 모자라는 양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산술적 비례에 따른 중간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관련한 중간은 그런 방법으로는 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에게 10문화의 음식은 많고 2문화는 적다고 할 경우 체육교사가 반드시 6문화를 처방하지는 않는다. 6문화도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수 있으니까. 밀론에게는 너무 적고 초보 운동선수에게는 너무 많다. 달리기와 레슬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학문의 전문가는 이런 방법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며 중간을 찾아내 선택한다. 사물 자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관련한 중간을. 따라서 모든 학문이 이렇게 중간을 눈여겨보고 중간을 기준 삼아 결과물을 판단함으로써 제 기능을 잘 수행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적인 결과물은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결과물의 장점을 망치게 하지만 중용은 보조하는 만큼 훌륭한 장인은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중용을 바라보며 작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덕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보다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이라면 미덕이야말로 중간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미덕이란 도덕적 미덕이다. 감정과 행위와 관련된 것은 도덕적 미덕이고 행위와 미덕에는 지나침과 모자람과 중간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려움, 자신감, 욕구, 분노, 연민, 쾌락과 고통 일반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경험할 수 있는데 어느 쪽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당할 때 적당한 사물과 관련해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목적을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중용이자 최선인데 이것이 미덕의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행위에도 지나침과 모자람과 중간이 있다. 그러나 미덕은 감정과 행위와 관련하며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은 일종의 실패이고 중간은 칭찬받을 뿐더러 일종의 성공으로 인정받는데 칭찬받고 성공하는 것은 모두 미덕의 특징이다. 따라서 미덕은 적어도 중간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용이다. 또한 실패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쁜 것은 무한하고 좋은 것은 유한하니까.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한 가지는 다시 말해 정도에서 벗어나기는 쉽고 한 가지는 다시 말해 정도에 머물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미덕의 특징이다.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좋지만 온갖 방법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덕은 합리적 선택을 내포하고 우리 자신과 관련된
중간으로 이루어지며 현명한 사람이 결정할 법한 방법으로 이성에 따라 결정된 마음가짐이다. 여기서 중간이란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미덕이 중간인 까닭은 이런 악덕들은 감정과 행위에서 적당한 곳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는 데 반해 미덕은 중간을 찾아내어 선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덕은 실체와 본질을 정의하자면 중용이지만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좋은지의 관점에서 보면 최상이다. 그러나 모든 행위와 모든 감정에서 중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드러난다. 악의, 파렴치, 질투가 그러하고 행위의 경우 간음, 도둑질, 살인이 그러하다. 이런 것과 이와 비슷한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지 그것들이 지나치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여 언제나 빗맞히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좋고 나쁨이 상황에 이를테면 적당한 여자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가늠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어느 것을 행하든 무조건 정도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의하거나 비겁하거나 절도 없는 행위에도 중용과 지나침, 모자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럴 경우에는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용도 있고 지나침의 지나침과 모자람의 모자람도 있을 테니 말이다. 중용은 어떤 의미에서 최상이기에 절제와 용기에는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듯 앞서 언급한 악덕에도 중용이나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그런 악덕을 행하면 관역을 빗맞힌다. 일반적으로 지나침이나 모자람에는 중용이 없고 중용에는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제7장 중용의 원칙을 개별 미덕에 적용해 보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를 개별 경우에 적용해 봐야 한다. 우리가 행위를 논할 때 일반적 논의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개별 논의는 진실에 더 가깝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행위는 개별 경우와 관련해야 하고 이론은 개별 경우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도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두려움과 자신감의 중용은 용기이다. 지나친 경우 중에서 두려움을 모른다는 점에서 지나친 사람에게 붙일 이름은 없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허다하다. 자신감에서 지나친 사람은 무모하고 두려움이 지나치고 자신감이 모자라는 사람은 겁쟁이이다. 쾌락과 고통과 관련해서는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고통의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중용은 절제이며 지나침은 방종이다. 쾌락과 관련하여 모자란 사람은 흔치 않아 명칭도 없지만 그들은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돈거래에서 중용은 후함이며 지나침과 모자람은 방탕과 인색이다. 이런 자질을 가진 자는 상반된 방법으로 지나치고 모자란데 방탕한 사람은 지출이 과하고 수입이 적은데 반해 인색한 사람은 수입이 과하고 지출이 적다. 지금은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나중에 더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돈과 관련해서는 다른 마음가짐들도 있다. 돈과 관련된 중용은 통큼이고 통 큰 사람은 후한 사람과 다르다.
전자는 거액을, 후자는 소액을 다룬다. 지나침은 속물근성과 무미건조함이며 모자람은 좀스러움이다. 이것들은 후함에 반대되는 마음가짐과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명예와 불명예에서 중용은 자부심이고 지나침은 일종의 허영심이며 모자람은 소심함이다. 앞서 우리는 후함은 소액을 다룬다는 점에서 통큼과 다르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자부심에 대응하는 미덕도 있는데 자부심이 큰 명예와 관련되는데 반해 이 미덕은 작은 명예와 관련된다. 우리는 작은 명예도 알맞게 원할 수 있고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욕구가 지나친 자는 야심가라 하고 욕구가 모자란 자는 야심 없는 사람이라 하며 그 중간은 명칭이 없다. 그들의 마음가짐 또한 명칭이 없다. 야심가의 마음가짐이 야심이라고 불리는 것 말고는.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중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중간에 있는 사람을 때로는 야심가라고 부르고 때로는 야심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야심가를 칭찬하는가 하면 때로는 야심 없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한다. 우리가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지금은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나머지 미덕과 악덕을 논하기로 하자. 분노에도 지나침, 모자람과 중용이 있다. 이런 것들은 명칭이 없지만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 중용을 온유라고 부르기로 하자. 양극단에 있는 사람 중에 지나친 자는 성마른 사람, 그 악덕은 성마름이라고 부르고 모자란 자는 기계 없는 사람, 그 악덕은 기계 없음이라고 하자. 이 밖에도 세 가지 중용이 있는데 그것들은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르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동료 시민과 교류하며 말하고 행위하는 것과 관련하지만 차이점이라면 하나는 그런 말과 행위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관련하는데 나머지 둘은 각각 놀이에서의 재미와 인생 전반에 걸친 재미에 관련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중용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극단은 칭찬받을 만하지도 옳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해 그것들에 관해서 논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도 대부분 명칭이 없지만 다른 경우에도 그랬듯이 분명히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름을 붙여보자. 그러면 진리와 관련해서 중간에 있는 자는 진실한 사람, 중용은 진실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허풍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허풍선이이며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은 거짓 겸손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다. 놀이에서의 재미와 관련하여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을 재치라고 부르기로 하자. 지나침은 익살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익살꾼이며 모자란 사람은 촌뜨기이고 그런 상태는 촌스러움이다. 인생 전반에 걸친 나머지 한 종류의 재미와 관련하여 올바르게 즐거운 자는 상냥한 사람이고 중용은 상냥함이다. 지나친 사람은 그럴 동기가 없다면 맞장구 치는 사람이고 제 이익이 동기라면 아첨꾼이다. 모자라서 매사가 즐겁지 못한 사람은 걸핏하면 싸우려 드는 심술쟁이이다. 또한 감정에도 감정과 관련해서도 중용이 있다. 이를테면 수치심은 미덕이 아니지만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칭찬받는다.
이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중간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지나친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무슨 일에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렇다. 모자라서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 의부는 시기와 악의 사이의 중용인데 이 셋은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느끼는 고통과 쾌감에 관련한다. 의분을 느끼는 사람은 남의 부당한 행운이 괴롭고 시기심 많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남의 모든 행운이 괴로우며 악의에 찬 사람은 남의 불행이 괴롭기는커녕 오히려 즐겁다. 이런 종류의 중용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의란 말은 여러 뜻으로 쓰이는 만큼 우리는 다른 미덕에 관해 논의한 뒤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어떻게 해서 그 하나하나가 중용인지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 미덕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룰 것이다. 제8장 중용이 때로는 양극단 중 한 극단에 더 가깝거나 가까워 보인다. 이 세 가지 심적 상태에서 두 가지는 악덕이고 한 가지는 지나쳐서 그렇고 다른 한 가지는 모자라서 그렇다. 한 가지는 미덕, 곧 중용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저마다 다른 것들과 대립한다. 양극단은 중간과 대립할 뿐더러 저들끼리도 대립하고 중간은 양극단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마치 같은 것이 더 작은 것에 견지면 더 크고 더 큰 것에 견지면 더 작듯이 감정에서든 행위에서든 중간 상태는 모자란 것에 견지면 지나치고 지나친 것에 견지면 모자란다. 이를테면 용감한 사람은 겁쟁이에 견지면 무모해 보이고 무모한 사람에 견지면 겁쟁이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에 견지면 방종해 보이지만 방종한 사람에 견지면 무감각해 보인다. 후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에 견지면 낭비벽이 있어 보이지만 낭비벽이 있는 사람에 견지면 인색해 보인다. 그래서 어느 한 극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사람을 다른 극단 쪽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겁쟁이는 용감한 사람을 무모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무모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경우에서도 이와 비슷하다. 이들 마음가짐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서로 대립하지만 가장 심한 대립은 중간과 대응하는 양극단의 대립이 아니라 양극단끼리의 대립이다. 왜냐하면 양극단의 거리가 양극단의 중간까지 갖는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대가 소에서 또 소가 대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대와 소가 중에서 각각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 더 먼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어떤 극단은 중간과 비슷해 보인다. 마치 무모함이 용기와 비슷해 보이고 낭비벽이 후함과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양극단 간의 대립이 가장 심하다. 그리고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그만큼 더 대립한다. 어떤 경우에는 모자람이 지나침보다 중간과 더 대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중간과 더 대립한다. 예컨대 용기에 더 대립하는 것은 지나침인 무모함이 아니라 모자람인 비겁함이다. 그런가 하면 절제에 더 대립하는 것은 모자람인 무감각이 아니라 지나침인 방종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양극단 중 하나가 중간에 더 가깝고 더 비슷해 보이면 우리는
이 극단이 아니라 다른 극단을 중간과 대립시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겁함보다는 무모함이 용기와 더 가깝고 더 비슷하다고 생각되기에 우리는 무모함보다는 비겁함을 용기와 대립시킨다. 이것이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다른 이유는 우리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더 끌리는 것들은 중간과 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는 본성적으로 쾌락 쪽으로 더 끌리기에 절제보다는 방종 쪽으로 더 치우치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끌리는 쪽의 극단이 중용에 더 대립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나침인 방종이 절제에 더 대립한다. 제9장 중용을 위한 실천적 지침. 이로써 우리는 도덕적 미덕은 중용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충분히 논의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용이며 중용은 감정과 행위에서 중간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우며 매사에 중간을 찾아내기란 어렵다. 예컨대 원의 중심은 아무나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다. 또한 화내거나 돈을 주거나 돈을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이유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은 흔치 않기에 고매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따라서 중간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먼저 칼립소의 다음과 같은 조언에 따라 중간과 크게 대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대는 배를 물되 저기 저 물보라와 너울에서 떨어지게 하여. 양극단 가운데 하나는 정도에서 벗어나기가 더 쉽고 다른 하나는 덜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을 맞추기란 극히 어려우므로 사람들 말맞다나 차선책으로 두 악 가운데 덜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이런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치우치는 쪽의 사물도 고찰해야 한다. 우리 중에 더러는 본성적으로 이런 사물에 치우치고 더러는 저런 사물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가 느끼는 쾌감과 고통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도 가봐야 한다. 굽은 널빤지를 바르듯이 우리는 과오를 멀리함으로써 중용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매사에 무엇보다 즐거운 것과 쾌락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쾌락에 관해서는 공명정대한 재판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트로이아의 장로들이 헬레네를 대하듯 쾌락을 대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하건 그들이 한 말을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쾌락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줄일 것이다. 요컨대 이런 규칙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중용을 가장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럼에도 중용을 지키기란 개별 경우에는 특히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얼마 동안 화를 낼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이 점에서 모자란 사람을 칭찬하여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때로는 화를 내는 사람을 남자답다고 말한다. 적정선에서 지나침 쪽으로든 모자람 쪽으로든 조금 벗어난 사람은 비난받지 않고 많이 벗어난 사람이 비난받는다. 그런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 벗어나야 비난받는지 이성에 따라 결정하기란 어렵다. 감각에 따라 지각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일은 지각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우에도 중간 상태는 칭찬받을 만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지나침 쪽으로, 때로는 모자람 쪽으로 치우쳐 봐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 쉽게 중용을 지키고 좋은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